결혼 후 지방에 자리를 잡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머무는 청년들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집을 소유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결혼한 만 32세 남자와 만 31세 여자의 혼인 후 3년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를 추적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혼인 후 살던 동네에 정착한 청년들의 출산과 주택 소유가 거주지를 옮긴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비수도권 정착 청년의 3년 누적 출산 비중은 73.2%로 수도권 거주자 6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주택 소유도 비수도권 37.5%, 수도권 30.3%로 나타났습니다. 살던 곳에 정착하는 게 장점이 큼에도 청년 57.1%는 혼인 후 시, 군구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 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 취업 기회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혼인 후 이동한 남자의 상시 근로자 비중은 혼인 전보다 0.5% 증가했지만 여자는 14.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여성의 경우 상시 근로자 비중 감소폭이 27.1%에 달했습니다. 데이터로 추론을 해보면 청년들이 자기 고향에서 취업해 결혼하는 것이 삶의 질이 더 낮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유리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여성의 경우 경단녀가 될 확률이 높아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한들 정책 수립에 쓰지 않으면 무쓸모입니다. 현재 여당의 전당대회엔 개파간 비난과 검찰개혁 구호만 난무할 뿐임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유감입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정책으로 경쟁하길 바랍니다. 7월 16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장도혁 대표는 최근에 어쨌든 장외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 선관위 개혁 집회 여기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인천, 부산, 광주.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경어 최소한의 존중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게 지난번에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 내란수계 뭐 이렇게 썼습니다. 야당 대표가 비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우려가 많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도혁 대표 측이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회 좀 나오라라고 하니까 이제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장도혁 대표의 장외 집회, 재명아 뭐 이렇게 호칭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정리를 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장동혁.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장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죠. 자기는 연임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연임 도전해서 당권 쥐고 뭐 공천권 행사하고 그래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는 이제 그런 분명히 그런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시점에 와서 뭐 외연 확대를 어줍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을 똘똘 뭉쳐서 그들의 대변자로 그냥 자리매김을 하면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금 약간 희망 고문의 늪에 빠졌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뭐 이분이 매불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마키아벨리식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굉장히 맹비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죄송한데 못 봤는데요. 설명을 듣고 뉴스를 잠깐 봤는데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장악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한테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요. 대통령께서는 예외적으로 유지하자 보안수사권을 두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당에서 그거에 따라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지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의원들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팩트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당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니라서 예. 팩트가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당내 갈등을 만드시는 건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분에게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약간 종교 같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게요. 예. 그게 안 되면은 검찰 개혁 또는 우리 사법 체계가 큰일 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왜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대안이라던가 예. 이게 왜 괜찮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마키아벨리식 어떤 권력 구조의 일환으로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야말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그만큼 검찰의 피해를 봤다고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지 그거를 어떤 권력 구조로만 접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작가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어르신 한 분 더 계시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님. 예. 그렇게 비슷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분란을 일으킨다 계속 뭐 그런 취지신가요? 아이고. 홍준표 시장님을 디스하신 거죠? 아닙니다. 아, 예. 두 분 다 아유,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예. 지금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이게 존치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원내에서 많이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다툰다고 하셨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 일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법안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뭐 정치 검찰들 또는 그 정치 피해자들, 정치인들 위주로 그분들이 주인공이었다면은 지금은 드디어 국민이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와 경찰은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보안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법안에서도 그런 다른 것들을 차치하고도요. 보안 수사권 결국에는 경찰의 권력이나 권한이 독점이 되면 그건 권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그 방향성으로 이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원장을 지금 고집을 민주당이 해서 예. 그것도 권한이 독점이 되고 권력이 독점이 돼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2대 전반기에서 원래 숙려기간이 있거든요, 법이. 근데 예. 그런 걸 지키지 않고 통과된 법이 300건이 넘습니다. 가장 많았던 곳이 법사위였고요. 법사위원장 그때 민주당이었죠. 예. 저희가 조금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에서도 배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은 지속적으로 아마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게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냐 아니냐를 네. 놓고 지금 네. 뭐 이제 당에서는 지금 원내 쪽에서는 이거는 당론은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의결을 한 적이 없다라는 네. 건데 당원들은 이게 당론이 아니었어? 우리는 다 당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네.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당론은 법안을 채택할 때 당론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에 관한 것들은 형사소송법이라 당론으로 채택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다만 중수청법, 공소청법 처리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아니 당의 의견들이 다 모아졌으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했고 그 당시는 형사소송법 으로 논의할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특별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논의하자. 예. 그래서 공식적인 당론 절차가 없었던 건 맞고요. 다만 2월 달에 의총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던 건 사실이죠. 어쨌든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제 당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을 이제 네, 그거는 법안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당론 절차가 없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중에 그 부분은 그런 당론 의결 절차가 없지 않았냐라고 예.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의총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홍기현 의원님 안을 포함해서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냐. 당론 이미 정해졌다고 논의를 더 이상 못하는 건 문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하신 거고 예. 저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법안을 논의할 예정. 랄랄라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랄랄랄라 지금 여기 가톨릭 영화방송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국가의 근본 운영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이 최고 규범은 지난 78년간 총 9차례 고쳐졌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권력 연장을 위한 변칙적인 개헌도 있었고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1987년 9차 직선제 개헌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사는 곧 권력의 독점을 막고 견제장치를 마련해온 치열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헌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의 제도가 저절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권력을 쥔 이들이 자신들만의 좁은 패밀리나 진영의 이익을 위해 법의 틈새를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든다면 종이 위의 헌법은 언제든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재헌 78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전 안에 박제된 문장이나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대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 견제와 매서운 감시가 동반될 때만 실재한다는 점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GS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매일 저녁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 이번 주까지인 거 아시죠? 이번 주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모르는 번호라도 반갑게 받아주시고 무슨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1초도 주저하지 말고 가슴이 웅장해지도록 외쳐주십시오. 저녁 6시 김준일의 시사천국 CPBC FM.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시사천국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 넘는 학생, 학부모를 가상의 정부기관이 통제한다는 설정에 많은 이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 열풍은 역설적으로 우리 공교육 현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이범 교육평론가 모시고 붕괴된 교실의 진짜 원인과 학교 공동체를 회복할 거시적 해법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7, 8년 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인데 그렇지만은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근황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다 듣고 있었어요. 일단 한국에 안 계시다가 지금 오랜만에 들어오신 거죠? 예, 여름방학이 돼서 왔고요. 제가 지금 학생 신분입니다. 아니 나이가 예. 내모레 60이신 분이 왜 또 뭘 배울 게 있다고 더 배우세요? 제가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고요. 예. 그 논문이 아주 야심적인데 한국 교육 정책은 왜 계속 실패해 왔나? 와우.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좀 원인을 정리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 교육 정책이 실패한 거를 꼭 캠브리지까지 가서 쓰셔야 됩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국내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실 국내를 떠서 보다 삼자적,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서 눈에 비로소 보인 것들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제가 뭐 괜히 한번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워낙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메가스터디도 만드시고 그리고 예. 인터넷 강의 1세대 스타시기도 하고 교육평론가 그리고 MBC에서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뭐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데 워낙 뜸하셔서 이게 국가의 손실 아닌가 제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해외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일을 좀 하셨더라고요. 예,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안민석 지금 교육감이죠. 예. 근데 안민석 교육감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인수위원회에 좀 합류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6월 20일 전까지는 도저히 입국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뒤늦게라도 합류를 해서 인수위원회를 했고요. 바로 어저께 이제 인수위원 이제 임기가 사실상 종료가 됐어요. 아, 그래서 어저께까지 한 3주 정도 동안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러셨군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이제 가상의 교권보호국이라는 거기에 특전사가 그 요원으로 와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때리기도 하고 얼차려도 주고 아니면은 거울 치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이제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굉장한 고립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나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 심지어 심리적 상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이제 지장을 받을 정도야. 그런데 누구도 나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무슨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진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교사가 아동학대범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전까지 그 교사를 지원했던 교장이나 교감들의 행위는 다 범죄자를 지원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실 본인의 앞으로의 이 교육계에서의 그럼요. 예. 어떤 큰 오점이 되는 거죠. 오점도 예. 내고 더 이제 승진을 하거나 예를 들면 더 나아가는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동료 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뭔가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원관청이라고 하는 이제 시도교육청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책이 일원화되어 있지도 않고 중구난방이고 이러면 교사로서는 일단 당했다는 어떤 그런 모멸감, 뭐 자괴감 이뿐만 아니라 예. 고립돼 있구나 내가. 뭐 이를테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그 돈도 내가 다 드려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려면 결국 즉시성 그리고 일원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사실 그 드라마 참교육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건 우리나라만의 사정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왜냐하면 이른바 영어로 몬스터 페런츠라고 하죠.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괴물 부모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인터넷에 유명한 밈도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애가 잘못하면 옛날에는 교사가 학부모 데려와서 학부모도 같이 혼낼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학부모가 와서 거꾸로 교사를 혼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 나라들에도 돌아다니는 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몬스터 페런츠라는 현상, 괴물 부모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 세계적인 문화가 많이 바뀐 게요. 2016년에 유명한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2017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예. 이 논문이 뭐냐면 1965년에서 2012년까지 엄마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니까 어디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자기 눈앞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1965년에서 2012년이면 거의 뭐 한 40년 정도, 40년이 넘네요. 50년 정도, 거의 두 세대 이제 가까운 시간인데 이 정도 시간 동안에 미국은 한 2배 이상 늘었고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보는 시간이요? 영국이나 독일은 3배 이상 늘었고요. 예. 뭐 이탈리아 이런 데 4배, 덴마크는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회가 더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또 뭐 맞벌이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직접 보는 것보다 다 맡길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노동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제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난 그런 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좀 출산율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아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게 좋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가 퍼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모가 아이와 아주 상당한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과거에 아이를 막 다소 좀 방치하다시피 키웠던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한 8명 나와가지고 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에 대한 감정, 애착 이런 게 커지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10년대 이후에 학생한테 네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라고 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져요. 예전 세대는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고 자기가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친구지. 아니면 뭐 한 내 선배 정도? 예. 이런 사람들이지 부모랑 제일 가깝다? 1순위로 가깝다? 이거는 굉장히 낯선 일인데 지금 네. 세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녀하고 부모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훨씬 자녀가 겪은 일에 대해서 좀 과잉 동조하는 이런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패러디도 나오고 그랬어요. 뭐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이런 거는 요즘 굉장히 화가 날 때마다 그게 많이 뭐 소환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귀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애가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은 악성 민원도 많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동 학대 신고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원내대표도 이제 그래서 악성 민원을 제한하는 뭐 법을 만들겠다 막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간 건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학교 현장의 지금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 폭력 예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법안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일단 이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건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걸핏하면 부모가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고소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미 보완책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2023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서희초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2023년 12월에 그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라고 법률이 개정됐어요. 정당한 생활 지도면 아동학대법으로 이제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당한 생활 지도는 어디에 나와 있어? 예.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나와 있다고 돼 있는데 초중등 교육법을 찾아보면 거기 직접 나와 있지는 않고 시행령으로 넘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왔냐? 그렇지 않고 교육부 행정규칙으로 넘겨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부 이게- 행정규칙에 보면 예. 뭐 그 정당한 생활지도가 뭔지 뭐 꽤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았어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입니다. 우리가 법률 많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아는데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게 법률이에요. 맞아요. 예. 법률인데 근데 그에 맞서서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거예요.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교육부 행정규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게 경중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이쪽은 법률인데 이건 행정규칙이야. 예.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수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걸핏하면 입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자기 방어적 행위는 어떤 거? 아무것도 안 해버리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큰 화를 입으니까 요즘은 이제 교육청의 나름대로 이런저런 민원 신고 뭐 또는 교권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소송 한번 당해서 형사소송이든 뭐든 이게 좀 몇 번 검찰이나 경찰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황폐해지거든요, 이게. 그럼요.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가야 되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황폐해지고
자기는 뭐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동료들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고립감에 시달리고 예. 뭐 결국 교권의 추락이라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불균형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생의 뭐 이게 항상 대립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학생의 인권과 뭐 이를테면은 그 교권 뭐 이거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된다. 예. 그러면은 학생 인권도 소중하면은 교권도 보호할 수 있게 같이 법이 좀 더 동등하게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제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교권에 대한 것은 제대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옛날에 교권이 셌어라고 느끼는 거는요. 그건 진짜로 센 게 아니라 그냥 문화적 전통이었던 거예요. 예. 선생님을 어렵게 여기고 선생님이 때려도 그냥 맞고 하는 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해도 그냥 맞는 거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예? 문화였어요. 어. 당시에 교권이 무슨 법령으로 제대로 정비돼 있었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2010년대 정도 들어서서 학생인권의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예. 학생인권 조례도 제정되고 나중에 이제 아동학대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로 이제 쉽게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뭐 추락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전체 17개 시도 중에 겨우 7개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 중에 2개는 지금 또 뭐 폐지가 결의돼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학생인권 조례가 애초에 제정되지도 않았던 경남 지역, 전남 지역, 뭐 강원도 지역 이런 데에서 교권 추락은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을 추락했다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예.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로 보호됨에 따라 교권도 법률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선진국은 예외 없이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법률로 다 나와 있어요. 뭐 시행령도 아니고 행정규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백화점에서 손님하고 점원이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있죠. 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쪽 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동학대법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꽤 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예. 법률로 되어 있는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법률로 제대로 안 돼 있다. 특히 선진국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선진국들을 보면 교사가 학생을 어떤 식으로 훈육할 수 있는지 규율할 수 있는지를 다 법률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쭤보면은 디텐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게 보류잖아요. 영어로 하면 보류인데 단기 체류 명령이죠. 어느 자리에 머물고 예. 있어라. 너 1시간 예. 동안 여기 있어야 돼. 뭐 이런 그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뭐 우리나라 말로 교육 용어로 바꾸면은 방과 후 단기 체류 명령. 예. 뭐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보통 뭐 보류하다 뭐 이런 거를 디텐션이라고 예.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외국에는 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유명한 그 핀란드 예외 없이 다 법으로 있고요. 아동학대 아닌가요? 그거 아동학대? 미국도 법으로 있어요. 뭐 연방법은 아니고 주 법으로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동학대도 이제 수준 높게 규율을 하지만 교사의 권리도 수준 높게 똑같은 법률로 규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법도 있지만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교사가 학생을 쉽게 얘기해서 혼낼 수 있는 법이죠. 이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디텐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과후 남기는 거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방과후가 아닐 수도 있고 점심 시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토요일 날 등교해서 시키기도 하는데 너 1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교사가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저 못 하겠는데요?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게 점점 가중되고 나중엔 정학, 심지어 퇴학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렇군요. 제가 영국의 법 체계를 들여다보니까 영국은 학생에게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규율 행위를 한 5가지로 분류해서 다 법률화 시켰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구두 경고.
예. 이게 법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두 경고만 했다가도 선생님이 너무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셔서 제가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소 고발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두 경고, 그 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통보, 세 번째가 디텐션이에요. 디텐션. 그 다음이 정학이나 퇴학, 그리고 마지막이 완력의 사용까지 있습니다. 완력의 사용이요? 교사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경우가 규정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얘가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니까 꼭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아, 그럼 그게 체벌을 하거나 때린다기보다는 힘으로 제압하는 요구죠, 그러니까. 심지어 법률에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완력을 쓸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아당겨서 어디 딴 데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걸 신고를 당했다. 근데 경찰이 보기에 그게 법률에 정당한 권리로 나와 있어. 그럼 이건 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법률화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도 미국은 일부 주에 아직 체벌이 남아 있지만 예. 대부분은 체벌이 없어졌거든요. 언제? 20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체벌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교사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규율할 수 있느냐, 이걸 다 법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텐션. 예. 그래서 법률을 보면 뭐 유명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다 법률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뭐 학부모에게 통보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뭐 어떤 나라는 24시간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바로 오늘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원단체들이 막상 이런 거 법을 도입하는 걸 좀 주저한다면서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접근을 하고 있냐면 아동학대법에 뭔가 면책 규정, 예외 규정을 만들려는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아, 근데 면책이나 예외 규정을 만들려고 해도 예를 들면 정당한 교육 활동의 경우에는 면책한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당한 교육 활동은 뭐야? 여기서 또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아동학대가 아닌 거는 뭐야? 예. 뭐 아까 전에 그럼 그렇게 또 어차피 됐듯이.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무슨 뭐 행정규칙 이런 게 되어서는 또 똑같은 문제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구 선진국은 뭐 다 뭐 학교법 또는 교육법 이런 체제 안에 학생에 대한 권리 규정, 교사의 뭐 규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시켜 놨는데, 한국에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왜 주저하고 있냐면 학폭이 법률화되었다가 예. 그 뜨겁게 대인 그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학교 폭력 예방법. 예. 예. 학교 폭력 예방법에 의하면 이게 법률로 됐으니까 뭔가 학교 폭력이 또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하기 쉬운데 현실은 딴판이었죠. 그러니까 왜? 이게 학교 예. 폭력 예방법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뭐 위원회도 만들고 그러지만 핵심은 생활기록부에 이거를 남긴다였잖아요. 그렇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예. 생활기록부에 남긴다. 그 남기는 게 뭐가 문제야? 상급 학교, 대학 진학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중학교의 경우도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예. 그러면 이 학폭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이제 적히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대학 갈 때 또는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갈 때 불이익이 생긴다. 아, 이게 명확해지니까 학부모들이 더 득달같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전에 온갖 서로 가고. 법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네.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 아빠도 화가 나고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법 같은 거는, 방지법 같은 거는 필요한 법이긴 한데 그 중에 독소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교가 이제 이렇게 법률가들의 전쟁터가 되는 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경험한 교사들이 법제와 법률화 이런 건 뭔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뭔가 좀 교육적으로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법과 관련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사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쪽이 아니라 예. 뭔가 기존에 있던 걸 좀 수선하자는 쪽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교원단체증은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건 뭐 토론도 하고 뭐 또 해결할 문제고 궁금한 게 정치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혹시 뭐 이거 제안을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연락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 제가 6월 20일 입국하자마자 24일인가 예.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안민석 당시 이제 당선인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모 의원실에서 이제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로 발제가 되었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가칭 이제 교권 보호국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설하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로 발제 내용이 됐고 제가 토론자로 나섰는데 제가 토론자가 돼서 디텐션이란 게 뭐냐 이게 법률로 되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느냐 결국 핵심이 되는 거는 뭐 교권보호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교사가 일상적인 모욕감과 모멸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왜? 디텐션. 교사가 바로 야 너 담임을 담임이라고 안 부르고 담탱이라고 불렀어? 너 디텐션.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무슨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거로 고소되지 않고요. 예.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이게 아주 수위가 높으면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로 이걸 사건을 넘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기는 순간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교사 본인도 시달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학생들의 일상적인 어떤 모욕이나 도발 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디텐션이라는 거죠. 디텐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그때 국회 토론에서 제가 디텐션을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걸 좀 시사에 밝은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준석 후보가 디텐션 뭐 한국형 디텐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약간 서구 선진국보다 약간 좀 수위가 좀 낮은 수준의 그걸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게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도 그때는 여론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참교육 이건 화제가 되고 뜨거운 어떤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 디텐션과 같은 기초적인 제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법률로 좀 만들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약간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 관심을 이제 가지셔야죠. 정치권에서. 알겠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신지 제발 좀 가져주시라. 뭐 보안 수사권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어쨌든 교권 보호를 위해서 디텐션도 디텐션이고 이 법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좀 정치권과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또 어떤 게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법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뭐 1호, 2호, 3호에서 9호까지 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이제 그 종목이 나와 있거든요. 서면서가 접촉금지, 무슨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그러니까 정학이죠. 학급 교체, 전학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종 단계가 퇴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1번이 서면사과예요. 1호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서면사가 다음 단계가 두 번째 접촉금지고 세 번째가 교내봉사인데 일부 대학에서는 심지어 학교폭력 2호만 받아도 0점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히려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의 교육적인 해결, 교사 학생 3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의 개입을 아주 그 노골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독소 조항이다. 빨리 이건 좀 개정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논문에서 나올 한국 교육은 왜 망했는가? 그거 논문 교육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교육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어쨌든 교육 정책이 교육도 대충 망한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양면이 얘기는 있죠, 그건.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사이
지지가던 네모난 집회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리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발라기 최근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이른바 기적의 비만약 열풍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말 약만 맞으면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30년 비만 연구의 최고 권위자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비만약의 명암부터 우리가 속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까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이제 맞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위고비 마운자로. 그런데 요즘 난리더라고요. 제 주변에 일단 제 조카들이 맞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몇 예. 살이죠? 조카는? 뭐 30살, 29살 30살. 뭐 이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제 지인들 뭐 제 정치권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계 인사들이 꽤 많은데 이거 맞았다라는 분이 제가 보기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뚱뚱하세요? 뚱뚱한 분도 있고요. 네. 굳이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도 있고. 사실 그게 문제죠. 안 맞아도 될 분들이 그래요? 지금 너무 맞고 계시니까 사실 그렇군요. 그게 더 문제죠. 예. 이게 일단 제가 궁금한 걸 하나씩 여쭤볼게요.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위고비하고 마운자로하고. 위고비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운자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느 게 더 부작용이 적다 막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 배부름이 오잖아요. 예. 배부름이 오는 기전 중에 하나가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GLP-1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금방 사라지니까 먹고 나서 이제 그런 작용을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예. 이 작용을 좀 늘려놓은 게 GLP-1으로 개발한 약들이에요. 그래서 그 GLP-1을 한 일주일 정도 작동하게 약을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다가 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섞어보다가 요걸 하나 더 넣으면은 잘 듣네 해서 GLP-1이라는 약에 예. GIP라는 약을 하나 더 섞어서 예. 만든 약이 이제 마운자로고 예. 이전에 GLP-1만 가지고 만드는 약이 위고비라는 약이죠.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살에 마운자로는 더 섞은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하나를 더 섞었죠. 왜 섞은 거예요? 효과도 좋으니까.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뇨 조절이나 이런 데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원래 당뇨약이었다면서요, 이게. 그렇죠. GLP-1이 본래 당뇨약으로 개발했는데 이 용량을 조금 더 늘려봤더니 부작용은 살이 잘 빠지니까 포만감이 잘 오니까 그래서 아예 비만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렇군요. 또 효과도 너무 좋고. 그러면은 다른 부작용들은 없는 건가요? 뭐 두 개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음식도 없고 부작용 없는 약도 없죠. 다 웬만하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은 주로 이제 소화기 장애가 많이 오죠.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 변비, 복통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이게 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게 주 효과다 보니까 담즙이 천천히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담즙 정체가 잘 생기니까 담석이 생기고 췌장염이 생기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인이 담석을 좀 큰 걸 갖고 있다든지 췌장에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맞을 때 굉장히 조심히 맞아야 되고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돌이 큰 경우. 예. 이게 주사제잖아요. 네네. 그거 뭐 모르시는 분들은 먹는 건가 이렇게 경구약으로 아시는 분들 요즘 먹는 약으로 이제 나와요. 이제 예, 나와요. 아직 국내는 안 들어왔는데 예. 외국에서는 심판됐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맞아야 될 사람들이 이걸 못 맞는 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비만 정도에 따라서 투여하는 용량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처방을 받아보면은 이 정도를 맞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이 안 들으면 그걸 용량을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 뭐 한 최소 30만 원에서 많으면은 뭐 7, 80만 원까지 이게 한 달에 매달 나가더라고요. 약이 경쟁이 없잖아요. 그
비싼 약들이 여러 개 나오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될 건데 네. 경쟁이 없고 그다음에 본래 신약은 나올 때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엄청난 연구비가 들어가고 임상 실험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반가운 거는 이제 이 계통의 약들이 계속 나와요. 아 제너릭이 좀 이게 나오나요? 제너릭도 있고 아까 그 장 호르몬이 2개가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운자라가. 그 다음에 나온 약들은 3개 섞은 약도 있고 아. 또 종류를 바꾼 약도 있고. 그러면은 네. 소위 뭐 저작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특허를 피해서 이렇게 또 특허를 피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특허죠. 아다 신약이죠. 특허구나. 이쪽 계통의 신약들이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독점 시장이 이제 과점에서 경쟁 시장으로 점점 변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값이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두 회사가 독점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국내의 제약회사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격이 좀 조절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군요. 그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약 자체가 근데 근육 빠지는 거는 그 약을 안 먹고 살을 빼도 마찬가지로 살을 빼는 거 아니라 근육은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 식사해볼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유행하는 다이어트 하면 또 거의 다 근육이 빠지거든요. 예. 근데 근육 빠지면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요요 현상으로 더 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 반응도 안 좋고 예.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 높아지는데 이 약 자체가 근육 소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비만 환자들한테 뺐을 때는 지방이 근육보다 훨씬 더 빠지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안 맞아도 될 사람들이 맞았을 때가 일반인들 문제. 예. 일반인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뭐 이게 주변에 아까 그런 분이 있다 그러셨죠. 별로 뚱뚱해 보이지도 않는데 예. 기준도 안 맞는데 복부 맞으시나? 비만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서 맞더라고요. 근데 그 몸무게는 얼마 안 나오고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근육은 얼마 없고 예. 그 다음에 배만 볼록 나온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의 이 약을 맞으면은 근육 소실이 더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빠지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맞아야 될 사람들의 근육 소실들은 그러니까 적응증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라서 안 맞아도 될 마른 사람들이 이걸 맞는 경우 예. 그다음에 아주 노년 연령 원래 또 근육량이 너무 이상한 다이어트로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약을 맞게 되면 근육 소실이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이거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네, 네. 한 몇 킬로는 넘어야 이거를 맞을 수 있다. 우리가 체질량 그 식약처 허가 사항이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면서 예. 당뇨나 다른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경우 내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일 때 맞으라고 이제 허가가 나와 있는데 예. 보통 이제 마른 비만인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도 고려한다고 하면은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의 85cm 이게 기본이에요. 최소 90cm면은 인치로 하면은 뭐 36인치. 36인치 정도. 예, 그거 예. 넘는 분들은 뭐 좀 기준에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은 되는데 그거 이하 그러니까 36인치, 34인치 여성은 이게 예. 최저고 최저선인 예, 거죠. 예, 예. 그거보다 낮은 분들은 근육 소실 많겠죠. 일단 저는 안 맞아도 되겠네요. 아 맞지 마세요. 36인치는 아니라서 제가 그거보다는 날씬합니다. 자, 다이어트 전문가시니까 또 이것도 여쭤볼게요.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한 사람 많잖아요. 네, 많죠.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박약하고 작심삼일이고 담배도 못 끊는 것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교수님? 사회자님이 지나가시다가 누가 살이 약간 쪘어요. 그럼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너 왜 살 쪘어? 이 한마디가요. 우리나라에는 이 비수로 가슴에 꽂혀요.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저는 드물지 않게 봐요. 그게 그렇게 근데 좋은 네. 이야기로 너 살 빼라고 한 이야기야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하고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비수가 돼서 예. 그걸로 인해서 정신과 질환까지 앓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이상한 다이어트에 빠지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 비만을 정의하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이제 정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한번 듣고 나면은 이상한 다이어트에 빠져요. TV나 무슨 뭐 이상한 광고 이런 데도 누가 빠졌다 그러면은 맨날 레몬만 먹는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제가 한 30년 가까이 봤는데요. 예.
수도 없어요. 무슨 단일 식품 다이어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거 하고 계신 분들에 죄송하지만은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식한 건가요, 그게? 네. 그 한 번은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한국 사람한테 그 미국 식사를 먹이고 미국 사람한테 한국 식사를 먹였어요. 예. 그러면 누가 찔까요? 누가 빠지고? 미국 애가 한국 그 식사를 먹었으니까 미국 사람이 예. 빠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 식사를 먹었으니까 쪄야 되잖아요. 기름이 많고 다니까. 근데 둘 다 빠져요. 왜요? 평소에 먹던 거 바꾸면 거의 다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이어트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고 단일 식품을 먹든 뭐 하든지 다 빠져요. 그렇군요. 평소에 먹는 거 바꾸면 다 빠져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근육 소실도 생기고 예. 나중에 더 찌기 쉬운 몸이 되고 다이어트에 거의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먹고 완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 예. 자기가 평소 때 먹는 음식 속에서 안 좋은 걸 덜어내면서 건강식으로 바꿔야지 어느 완푸드의 다이어트 특히 또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금기입니다. 그렇군요. 제 환자들한테 절대 그런 거 안 시켜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여러 다이어트를 하시고 안 빠지고 안 빠져서 그 이제 너무 힘들다한테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쉽게 뺄 수도 있는데 이상한 다이어트로 근육을 너무나 많이 빼버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너무 없으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맞아요. 같은 운동을 해도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근육이 좀 있어야지 살도 잘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그 이상한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뇌나 식욕 조절 메커니즘 그 다음에 대사 반응이 살이 안 빠진 쪽으로 가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바꾸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게 힘들죠. 너무 막 맨날 굶고 그러면은 몸이 이거를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해서 생존 본능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다 축적하려고 하고 뭐 이런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건가요? 예. 그 인류 최대의 스트레스가 굶어 죽지 않는 거였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이 뭔가 안 먹고 완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예. 끼니를 무턱대고 걸러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 몸 자체가 예.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되는데요.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재작년에 그 발표를 했었는데 새끼 먹는 사람하고 두 끼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고등학생을. 근데 새끼 먹는 사람하고 두 끼 먹는 누가 칼로리가 많을까요? 새끼가 당연히 많겠죠. 예. 근데 누가 날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칼로리를 많이 먹는데 새끼 먹는 사람이 날씬해. 그래요? 왜 그럴까 하고 10년 넘게 계속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기에 예. 재작년에 생각을 좀 달리해서 먹는 100칼로리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을 살펴봤어요. 그때는 칼로리당 먹는 지방량, 나트륨량, 그다음에 탄수화물 중에 단 거 계통에 예. 혈당을 빨리 넣는 탄수화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끼니를 걸으면요. 우리 몸이 보상하려고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고탄수화물 방식. 탄수화물 혈당을 빨리 높이는 예.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칼로리에 매달리고 있는데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런 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끼니를 걸으면 그 끼니를 보상하려고 달고 짜고 짠 음식 먹는 데다가 예. 우리 몸은 잔뜩 긴장해 있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먹고 나면 그게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한 끼 두 끼 먹는 사람 병원에서 세 끼로 바뀌기만 하더라도 몇 킬로 그냥 빠져요.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그럼 다이어트 상식 짧게 여쭤보고 또 이제 이어갈게요. 저탄고지, 탄수화물 덜 먹고 뭐 이제 고기 많이 먹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저탄고지라는 게 이 탄수화물이라는 게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고 건강에 적처럼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라는 거 아시죠? 예.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고 제일 그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장기가 어디냐면 우리 뇌예요. 그럼 뇌에 포도당을 안 주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딴 거 찾으려고 그러고. 예. 근데 이 뇌가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전체 한 30% 정도 쓴다는 얘기. 에너지가 계속 엄청 쓰이기 때문에 예. 포도당이 안 오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몸은 광합성이 안 되잖아요. 예. 포도당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육을 분해해요. 더 안 좋죠.
나중에 찔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적절히 여기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느 한순간에 탄수화물은 건강에 적이고 비만에 적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보건기구가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근데 그런 적 없어요. 그렇군요. 세계보건기구는 어떤 선언을 했냐면 설탕과의 전쟁, 아. 과당과의 전쟁을 이야기했지 예.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먹어줘야 특히 잘하는 어린이들, 젊은 친구들 그 뇌를 많이 써야 돼요. 공부한다고. 예.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뇌의 그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이런 걸 예방하려고 그러면 적절한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설탕하고 과당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네. 왜 했냐면은 먹고 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탄수화물을 뇌에 충분히 공급해주고 혈당을 빨리 안 높이는 탄수화물로 바꿔서 먹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먹어야 돼요. 예. 그 우리나라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제가 가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 등산 가거나 뭐 이렇게 러닝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다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는 건데 단백질 바라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요만큼 들어있어요. 제가 뭐 성분을 보면은 별로 안 들어있는데 탄수화물 바 하면은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바라고 이렇게 파는 건데 사실은 등산하고 먹어야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잖아요. 당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네. 탄수화물 봐도 안 좋죠. 왜냐하면 바로 만드는 순간 예. 흡수율이 너무 좋아져서 혈당이 빨리 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긴급한 상황에서 네, 맞아요. 먹는, 그래서 예. 빨아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흰쌀밥보다는 작고 흰빵보다 호밀빵 이런 형태로 바꿔서 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형태로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 게 단백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안 먹어요.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 드세요. 그 소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제품들이 있는데 네. 요즘 문제는 뭐냐면 탄수화물 무조건 줄이고 단백질만 무조건 먹어야 되는. 근데 그러면 근육이 늘 것 같지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아, 그렇군요. 탄수화물 적절히 같이 먹어죠. 적절히 먹어야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어요. 교수님 모시고 네, 좀 더 네.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먹는 거는 얘기를 했고 그럼 먹는 거 말고 운동, 자는 거 이런 건 좀 어떻게 하면은 살이 효과적으로 빠지고 건강하게 살도 살인데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운동하면 뭐 헬스장부터 먼저 가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헬스장에 매일 가시면 좋아요. 근데 못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못 가시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걷기? 걷기도 좋고 집에서 춤을 추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가다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가도 좋고 네. 뭐든지 숨 가쁜 운동을 하루에 30분은 하셔야 돼요. 근데 걷기는 숨이 안 가쁘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별 효과가 없죠. 아, 숨이 가쁠 예. 정도로는 해줘야 예, 돼요. 그래야 지방이 탈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숨가쁘다는 신호 자체가 예. 우리 몸의 여러 대사 반응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좀 쓰고 있다 하는 한 간접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예, 약간 숨가쁘게 걸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잠을 요즘 너무 안 자요. 밤에 예. 너무 밝아진 데다가 요즘 다 저녁에 모든 연령층이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제가 지금 만성 수면 부족입니다. 저는. 근데 네. 그런 환자분 한두 분이 아니시고 사회자님께서 지금은 괜찮으실지 몰라도 몇 년 있다가 비만해지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되면은 예. 생각보다는 우리 식욕 조절 호르몬이 다 흔들려요. 아.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한 7, 8시간 자는 경우는 수면이 아주 좋아지는데 예. 한 9시간, 10시간 자거나 6시간 미만으로 이하로 자면은 다 뚱뚱해져요. 근데 뚱뚱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예. 요즘은 또 그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은 수면이 더 안 좋아져서 이 턱 밑에 기름 같은 게 많이 차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아. 그게 우리나라 또 급사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뜨고 있죠. 수면 무호흡. 예, 그래서 수면은 그냥 있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정리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은 무엇보다 현대인의 건강에 예. 비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약해보면 그거네요. 잠은 충분히 자고 운동은 숨이 헐떡일 정도로 매일 30분 정도 하면 좋고 먹는 거는 가려 먹지 말고 균형감 있게 다 먹어라. 네. 규칙적으로 요 정도로 네. 제가 근데 그게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예. 사실 그걸 지켜야 제대로 살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키는 게 별로 없네요. 지금 오늘도 밥을 한 끼만 먹고 잠은 5시간밖에 못 자고 아이고 지금. 큰일 났네. 다만 이제 운동이라도 살이 안 찌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뭐 여러 가지 좀 개인에 대한 탓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비만의 약을 갖다 좋은 게 나와서 좀 쓰고 싶은데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약을 선점하니까 그 진짜 비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득이 좀 넉넉지 않고 약을 쓰는데 불편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장애인들 비만,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적 질병 때문에 비만이 악화되고 또 거기서 쓰고 또 병 때문에 더 찌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마르신 분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이 쓰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왜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런 분들을 없애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전체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 이 비만 약이 의료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천국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NGS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난 너